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거는 소유권 유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유권 유보. 자, 소유권이 뭐 단순하게 국내 거래와 같은 경우에 그냥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보면 좋겠지만, 뭐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뭐 국내 거래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물건을 넘기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이 결국에는 물품을 인도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성취했을 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간다는 입장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소유권 유보와 관련된 내용인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SGA 규정인데요. 매도인이 어떤 특정한 조건을 성취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다. 이 유보한다는 게 쉽게 말하면 키핑, 홀딩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물품을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인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물건은 줬어요. 뭐 그것이 매수인한테 직접 줬든 아니면 운송인에게 줬든 물건을 줬는데, 물건을 줬다고 해서 소유권을 매수인한테 다 넘긴 게 아니라, 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매수인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넘긴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권을 아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온전한 소유권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넘기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킵한다, 소유권을 유보한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매도인에 의해서 정해진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매수인에게 그 물품의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는다. 설령 매수인이 그 물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에 의해서 물품이 인도되었다. 여기서도 인도를 했는데, 인도하긴 했는데 그 인도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래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그러니까 운송인한테 줬든 그 매수인한테 줬다 하더라도 조건이 성취할 때까지 매도인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뭐를? 소유권을. 자, 물품이 선적되고 매도인 지시식이나 그 대리인 지시식 선화증권에 의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시식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화증권의 처분과 관련해서 지시권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도인이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매도인의 대리인이 지시를 하거나 해서 이 선화증권의 처분, 선화증권의 배설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매도인의 대리인이 지시하기 전까지 소유권을 매수인한테 안 넘기고 키핑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SGA 제19조 2항의 의미는. 자, 그리고 대금 결제를 한어음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어음을 발행했어요. 매도인이 한어음을 발행했어요. 한어음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다시 또 하겠습니다. 대금에 대해서 한어음을 발행을 했는데, 이 한어음과 선화증권을 함께 인수 지급을 해서 매수인한테 넘기기로 했어요. 근데 매수인이 한어음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안 했어. 그러면 매수인은 선화증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을 못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조건이 됐든 그 조건을 성취해야만, 그리고 선화증권이 발행됐다면 선화증권의 지시권자가 있을 것이고, 지시식 선화증권의 경우에, 지시식 선화증권이 아니라 기명식 선화증권이나 뭐 무기명 선화증권의 경우에 조금 다르지만, 지시식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지시권자가 지시하거나, 그리고 한어음이 사용되었다면 한어음에 따른 지급 인수를 한 경우에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이지, 그러한 조건들이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물품의 실제 인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키핑해둔다, 유보해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의 소유권 이전을 이제 이런 조건의 성취, 조건부로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은 매수인에게 실제 물건을 줬다 하더라도, 그 인도, 단순한 인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넘기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앞서 얘기했던 소유권과 점유권으로 분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포제션, 점유권은 내가 운송인이든 매수인의 대리이든 매수인한테 넘겼지만 프로퍼티, 소유권은 내가 갖고 있다는 거야. 아직까지 키핑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유권하고 소유권이 분리된다는 거죠. 점유의 인도는 이루어졌지만 소유의 인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제상, 법 원칙상 매수인도 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만 뭐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 입장에서도 조건부 소유권 이전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자, 무조건 물건을 매수인한테 주면 매수인께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근데 그 물건이 불량 물품이에요. 예, 물품이 불량 물품이면 이것을 처음 제공한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검사도 하지 않았고 뭐 물건을 살펴볼 여력이나 시간이 없었는데 단순하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겼다. 이걸로 이제 매수인 물건 이렇게 해버리면 물품의 어떤 하자라든지 물품의 불일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매수인의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도 이 매도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조건부 소유권 이전이 맞다는 거죠. 물품을 확인하고 검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품을 그러니까 점유를 넘긴다고 해서 소유권이 따라서 그대로 동시에 넘겨져서는 안 된다. 그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자, 그리고 선화증권을 인도하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인 CIF나 CFR이나 일부 FOB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배서된 선화증권을 처리할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화증권을 넘긴다는 것 자체가 점유는 어차피 뭐 운송인한테 갔다가 매수인한테 가는 건데 선화증권이 그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원하는 조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조건으로 내거는 그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선화증권을 인도하는 것으로 조건이 성취되면 선화증권을 넘기는 걸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품의 점유가 넘어갔을 때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CIF나 CFR 같은 경우에는 선화증권을 넘기는 것으로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여지고요. 선화증권의 인도가 매도인의 의무가 아닌 EXW나 FOB 계약에 있어서는 여기서 말하는 FOB는 인커텀스 상에 있는 그 FOB입니다. 근데 위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도 일부 FOB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인커텀스 상에 원래 고유한 의미의 FOB와 실무적인 FOB가 좀 달라서 그래요. 원래 의미의 FOB는 물품을 본선에 선적하면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끝나고 위험과 비용의 부담도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정기선 운송과 같은 경우처럼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에게 넘기고 직접 본선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에게 넘기고 그 운송 물품과 관련된 선화증권을 가져서 그 매도인 입장에서의 물품의 점유나 물품의 소유나 물품에 대한 권리 유보를 연장하게 되는 FOB 상황하고 전혀 안 맞는 인커텀스 상의 FOB와 전혀 다른 실무적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일부 FOB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FOB는. 근데 인커텀스 상에 있는 FOB와 EXW의 경우에는 물품을 EXW는 자신의 영업소에서 FOB의 경우에는 본선 적재하는 걸로 그냥 넘겨주는 걸로 물품의 인도 의무를 다 하게 되고 그와 관련해서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커텀스 상에는 그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또는 운송인에게 물품의 인도가 행해질 때 소유권이 이전한다. 그게 맞겠죠. 왜냐하면 선화증권이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는 애들이니까 이 경우에는. 근데 선화증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물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화증권이 중요한 거예요. 선화증권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품의 소유권 이전은. 자, 그래서 뭐 간략하게 뭐 소유권과 점유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유권의 여러 가지 유보 그래서 실무적으로 마지막에 제가 앞서 16번 슬라이드에서 했던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CIF나 CFR 같은 어떤 선화증권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화증권을 넘기는 행위, 선화증권을 넘긴다는 게 이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결제를 했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선화증권을 넘기겠죠. 지시를 한다거나, 지시식 선화증권에 의해서 지시를 한다거나, 한어음에 대해서 결제를 했거나,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선화증권을 넘긴다는 건데, 그러한 선화증권을 넘기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제대로 된 소유권이 온전히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간다고 보는 것이고, 선화증권이 사용되지 않는 뭐 아주 일부의 거래에 있어서는 운송인이나 매도인한테 매도인이 운송인이나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행위로서 뭐 점유도 넘어가고 소유도 넘어가고 다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선화증권이 사용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물건은 가는 거는 가는 거고, 물품을 대표할 수 있는 이 타이틀, 권리증권을 넘길 때, 즉 다시 말해서 점유와 그 점유권과 소유권이 이렇게 나뉘어서 먼저 넘어가고, 모든 조건, 대금 지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충족했을 때 소유권이 넘어간다라고 보는데, 학설도 전반적인 영미법의 학설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 학부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렇다고 계약론 수업에서 이거 얘기 안 하고 넘어가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라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로 미국의 계약법과 관련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분할 소유권 이익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나누는 거예요. 소유권을 쪼개는 겁니다. 수익 이익과 담보 이익으로 분할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넘기는, 쉽게 말해서 점유를 넘기는 그런 것들을 현실적 인도라고 하고, 그때의 어떤 수익권 이런 것들은 매수인한테 넘어가지만, 상징적 인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화증권을 넘기기까지, 선화증권 넘길 때 담보권이 넘어간다. 수익권하고 담보이익이 분할돼 가지고 수익권 먼저 넘기고 담보권을 나중에 넘긴다. 이런 취지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게 분할 소유권 이익 이론이고요. 계약법의 대가인 스미도프, 영국의 스미도프 교수의 이론은 소유권은 유일하다. 근데 소유권 중에 일부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소유권의 본체고, 어떤 추정적 인도, 상징적 인도가 있기까지는 매도인의 수중에 남아 있다가 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선화증권이 넘어간다든지 했을 때 이제 이 담보권이 넘어간다. 뭐 이런 취지. 근데 사실 뭐 소유권은 쪼개지지 않은 하나의 일반적인 권리인데, 그 중에 담보권이 약간 키핑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뭐 대금 지급이나 선화증권과 관련된 인도가 이루어졌을 때 넘어간다. 뭐 비슷한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뭐 비슷한 취지를 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입장이나 견해가 조금 나뉘는 거죠.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이런 뭐 분할 소유권 이전이든 아니면 소유권 유일론이든 어떤 취지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딜리버리를 한다고 해서, 물품의 인도를 한다고 해서 그와 동시에 물품의 모든 권리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원하는 조건, 뭐 선화증권과 관련된 뭐 대금 지급이, 한어음에 대한 대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반대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요구되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제서야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소유권이 온전히 넘어간다는 취지를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선화증권의 발행 방식에 따라서 그것이 뭐 지시식이든 아니면 뭐 소지인식이든 기명식이든, 뭐 매수인이 그것을 뭐 기명식으로 갖고 있든 뭐 그냥 온전히 매수인을 기명을 해서, 뭐 시웨이빌처럼 매수인을 기명해서 넘기는 서류가 아닌 이상, 그것이 지시식이 됐든 어떤 식이 됐든 완전히 그 선화증권과 관련된 부분을 단순하게 물품의 선적이 이루어지고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졌을 때 모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시식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그 지시를 하게끔, 그러니까 매도인이 이 선화증권을 매수인한테 넘겨라, 내지는
뭐 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이 뭐 이것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선화증권을 정당하게 넘겨라 이런 지시를 하기 전까지는 조건을 성취해야 되고 그 조건이란 건 결국에는 대금 지급입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보내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한다는 그 대전제에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한쪽은 돈을 떼일 위험, 한쪽은 물건을 받지 못할 위험인데 결국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선적을 했고 그 선적된 내용, 그 내용을 개런티하는 거죠. 일종의 물품의 수취증이자 영수증 역할을 하면서 그 선화증권에 기재된 내용대로 물품을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한켠에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매도인은 여전히 대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불안감이 있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물품을 인도할 때 모든 권리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소유권을 유보를 하든지 뭐 앞서 얘기했던 미국 학자들처럼 뭐 담보권을 가지고 있든지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걸 해결하는 것, 그것을 완전히 소유권을 넘기게 되는 것은 소유권과 관련된 권한 서류인 권리증권을 결제하는 선화증권이 결제 대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화증권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뭐 한어음을 결제한다든지 송금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대금 지급을 온전히 치렀을 때, 그리고 그 대금 지급을 치른 것이 결국에는 조건이 되어서 그제서야 매도인이 매수인을 지시하든 은행이 매수인을 지시하든 그런 방식으로 매수인이 선화증권을 넘겨받을 수 있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을 하고 선화증권을 넘겨받았을 때 온전히 자신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고, 결국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운송인에게 선화증권을 제시하고 물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점유와 소유로 이렇게 분리돼서, 그게 뭐 명칭은 뭐 소유권 뭐 분할 이론이든 유일 이론이든 똑같습니다. 그게 뭐 수익권이 됐든 담보권이 됐든 점유권이 됐든 소유권이 됐든 뭐 어찌 됐든 이렇게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잠시 이렇게 권한이 분리되어서 실제 물건은, 실제의 현물은 운송인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이 결정적인 모든 권한은 대금 지급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상응하는 서류 인도, 상징 인도로서 매수인에게 온전한 권리가 넘어가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리고 뭐 점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뭐 또 살펴봐야 될 게 판매될 물품의 점유의 양도. 점유하는 건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점유를 넘겨주는 그것도 있지만 점유의 의미가 물품에 대한 어떤 현실적 지배를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품의 인도를 한다는 거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지배권을 행사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물품의 이 점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SGA 규정을 좀 보면 매도인은 대금 상환으로 물품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이전할 준비를 해야 되고, 매수인도 물품의 점유와의 상환으로 대금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규정, 이거 아주 기초적인 규정이고요. 매도인이 대금 지급을 못 받았을 때 물품에 대해서 유치 맡아두는 거죠. 아니면 운송을 정지시키는 거, 아니면 물품을 다른 사람한테 재매각하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물품의 점유를 포기한 다음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물품의 점유를 매도인이 포기를 했다는 것은 물품의 매도인 선을 떠났다는 말이거든요.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치한다는 말이 유치장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맡아두는 거예요. 일종의 잡아두는 거예요. 근데 물품의 점유를 매도인이 포기했다. 그건 물품이 매도인 손을 떠났단 말이고, 물품이 매도인 손에서 떠났을 때는 당연히 매도인 입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앞서도 제가 강조를 했다시피 단순하게 물품을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소유권을 넘기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물품을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넘긴다. 뭐 일종의 뭐 유치권 혹은 점유권 이런 것들을 넘긴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라는 거죠. 그래서 SJ 제28조와 SJ 제39조에 있는 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사실 점유는 어떻게 보면 소유권보다는 쟁점이나 이런 게 좀 덜 하긴 해요. 자, 근데 또 점유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위험 부담, 비용 부담에 있습니다. 보통 이 위험 부담이란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매매의 그 목적이 되는 대상 물품이 여러 가지 사고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물품이 멸실 손상되었을 때 물건이 박살나고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손실이죠. 그 손실을 떠안는 사람, 손실을 부담하는 사람을 위험 부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하는 사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부담하는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다가 매수인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죠. 물품의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듯이 물품이 부서지고 박살났을 때 손실을 입는 책임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영미법에서는 물품의 소유자가 그 물품의 위험을 부담한다는 소유자주의가 기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맞죠. 물건이 박살났을 때, 물건이 깨졌을 때, 물건이 없어지고 깨졌을 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물건 주인이잖아. 그렇잖아요. 물건 주인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 물건이 박살나거나 다른 사람 물건이 뭐 사라지거나 했을 때 위로는 하겠지만 뭐 그렇게 속이 아프진 않죠. 근데 내 물건이 박살나고 내 물건이 없어지면 내가 속이 아프잖아요. 내가 뭔가 좀 마음이 안 좋잖아요. 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은 이제 위험 부담의 원칙이고, 그 다음 비용 부담의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GA는 매도인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SGA 제29조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물품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 위한 비용과 이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재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때까지 물품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매도인이 부담한다. 네, 그 얘기거든요. 자, 이거는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를 규정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매수인에게 물품을 받아가도록 청구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이런 물품을 매수인이 받아갈 수 있는, 물품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 위한 비용 이런 것들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물품이 인도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매도인이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이고, 인커텀스에서는 각 조건에 매수인의 이미 처분 상태에 둘 때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재반 비용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물품의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물품의 비용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품의 인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물품의 인도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물품 검사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이제 매수인의 입장으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물품이 도착했을 때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매수인 입장에서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이 올지 안 올지 그걸 걱정하는 게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 물건이 제대로 된 게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검사해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 하는 검사가 있을 수 있고 국제적인 공인된 기관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CISG의 규정을 좀 살펴보면 물품을 검사하고요. 물품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다면 그것을 매도인에게 통지하는 건 매수인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나 뭐 1년 뒤에 물건의 문제를 제기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물건에 진짜 문제가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기간 안에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즉시 문제가 하자가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이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때 당연히 매수인에게 적절하게 신속하고 빠르게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제대로 물품을 검사할 시간이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대로 물건을 넘겼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의 입장에서 물품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검사 기회를 가지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어떤 기회를 가질 때까지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 해야 되느냐, 무조건 검사를 해야 되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기회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수인이 그것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하는 것은 매수인의 의사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물품을 검사를 했어요. 물품을 수령을 해가지고 물품을 검사했는데 여러 가지 적절한 기술과 방법으로 시간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의 문제나 그 물건의 하자를 발견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검사가 일종의 숨은 하자와 관련된 건데 숨은 하자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면 검사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말미를 주는 거죠. 검사할 수 있는 바로 즉각적으로 보자마자 물건의 뭐 상태를 오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말미 일종의 숨은 하자가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시간이나 장소나 기회 이런 것들이 좀 주어져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검사 장소나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 연장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 검사했어요. 검사하고 뭐 다 했는데 이 물품을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 인수하는 데 있어서의 인수 원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첫 번째,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매도인한테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 매수인이 그 물품에 대해서 매도인의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물품이 인도된 후에 상당 기간 리즈너블 타임이 경과한 후에도 그 물품을 거절한다는 뜻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그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인의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매수인이 이제 더 이상 매도인 물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매도인 물건이 아니라 매수인의 물건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뭐 다시 판다든지 분할한다든지 재포장을 한다든지 뭐 가공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합리적인 시간은 이거는 거래의 상황에 따라서 뭐 하루일 수도 있고요, 열흘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변동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물품이 인수될 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분할 인도도 있습니다. 물품의 공급에 따라서 물건을 한 번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공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러면 그거는 각각의 그 공급 시기에 제대로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고 그때 맞춰서 매수인도 그걸 수령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서 물품의 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A, B, C, D 네 번에 나눠서 분할을 해서 이제 물품 인도를 하는데 A, B는 제대로 왔는데 C부터 이상해.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C만 뭐 이거를 인수 거절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 계약 전부 제대로 온 A, B도 계약의 전체를 거절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SGA는 무슨 입장이냐면 약간 유보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 상황에 따라서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하라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거래 내용이나 계약 내용이나 뭐 거래 상황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와 관련해서는 UCP 600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품을 그렇게 나눠서 공급할 때 결국에는 대금 지급도 나눠서 지급을 하거나 뭐 한 번에 지급하거나 할 텐데, 이런 할부 매매에 있어서 대금 지급 방법이 신용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런 신용장의 통일규칙인, 국제적인 통일규칙인 UCP 600 제32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정기간 내에 할부 매매에 있어서 지정기간 내에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분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부분에 대해서 신용장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공급하는 거 말고 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나눌 수가 없고, 한 번에 전량을 인도 또는 선적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뭐 한 번에 주기 때문에 뭐 잘못되면 다 잘못된 거고, 뭐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죠. 그래서 분할 인도 시의 문제 이런 건 안 나타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약정된 수량보다 예를 들어서 100개를 주기로 했는데 100개보다 적게 주거나 100개보다 많이 주는 그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그런 경우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인수를. 근데 100개를 약정을 했는데 90개를 왔다, 혹은 110개를 왔다라고 했을 때 그걸 거절하지 않고 매수인이 받았다면, 그것은 90개를 받았는데 100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90개가 왔으면 90개에 해당되는 비율에 따라서 90에 해당되는 돈을 주면 되는 것이고, 매수인 입장에서 110개를 받았다면 100개의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110개에 해당되는 비율을 고려해서 대금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절하면 상관이 없는데,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인수했다는 것 자체가, 네가 그렇게 가부족 뭐 5개 더 오고 10개 더 오고 이거를 내가 인정한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금 지급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약정된 수량보다 다른 수량을, 예를 들어서 뭐 100개를 주문했는데 이게 뭐 약간 가부족이 아니야, 뭐 200개가 온다든지, 아니면 계약 물품만 보낸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류의 물품도 같이 왔어,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매수인이 전부를 거절할 수 있거나, 아니면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뭐 수령을 했어요,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금 지급은 그 비율에 따라서 대금 지급을 해야 될 것이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종류의 물품을 보냈는데 한 어떤 뭐 그 매수인이 여러 종류의 물품을 샀는데 여러 종류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한 종류만 보냈을 때는 뭐 그것에 대해서 계약 일치 물품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뭐 핵심은 뭐 많이 보냈든 뭐 여러 개를 섞어서 보냈든 뭐 제대로 잘못 보냈든, 내가 그 보내온 것 중에 제대로 된 게 있다면 그거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뭐 이게 전체를 거절할 수도 있다. 그건 선택권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물품의 인수를 매수인이 하지 않거나, 여기서 뭐 해태한다는 거는 뭐 쉽게 말해서 조금 쉬운 말로 뭐 미룬다,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거절할 수도 있겠죠, 물품 인수를. 그래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준비하고 인도받을 요구했는데 매수인이 그거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물품을 쉽게 말해서 그 준비하고
보관하고 운송해서 가져오는데 이미 매도인은 돈을 들였는데 매수인은 이를 하지 않거나 거절의 의사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매도인의 어떤 손실, 매도인의 비용 발생에 대해서 매수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수인이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 위반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문제 삼아서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제대로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 거절을 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 거절을 했을 때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을 상대로 계약 위반과 관련된 손해배상,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품에 큰 하자나 문제가 있다면 하자나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자, 다음에 대금 지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금 지급은 앞서 우리가 물품의 인도나 뭐 위험 부담이나 비용 부담이나 뭐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이슈하고 조금 다르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는 행위죠. 대금 지급, 어떻게 보면 물품 인도와 관련된 반대급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대금 지급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이용되어지는 대금 지급의 방법은 한어음을 이용한 대금 지급 방법입니다. 물론 이 한어음을 이용한 대금 지급 방법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많이 그 사용을 줄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송금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각광을 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금 결제 수단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은행과 전통적인 이 한어음을 이용한 대금 결제 방식의 어떤 필요성이나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한어음이 무역 거래의 대금 결제에 있어서 가장 좀 특이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게 대금 결제론이 아니기 때문에 대금 결제, 특히 한어음과 관련된 이슈들은 여러분들이 대금 결제론 수업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여기서는 언급만 하고 가겠어요. 자, 한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역 거래상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발행을 해서 약정된 시기와 장소에서 발행인이나 아니면 그 지시인에게 어음 금액을 지급할 것을 무조건 위탁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여기서 무역거래상의 채권자가 누구일까요? 돈 받을 사람. 채권자라는 게 돈 받을 사람이죠. 무역거래에서 돈 받는 사람, 수출자죠. 그리고 무역거래상의 채무자, 돈 줄 사람, 돈을 줘야 되는 책무, 의무가 있는 사람은 수입자입니다. 그래서 수출자가 발행을 하고요. 수입자한테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어음을 영어로 bill of exchange라고 하고 따로 다른 말로 드래프트라고 하는데, 이 드래프트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이 수출자 드로워가 되고 수입자가 어음을 받는 사람이란 뜻으로 어음을 지급받는 사람, 어음을 받는 사람, 어음 수령인 이란 의미로 드로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보통 약속 어음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내가 현찰을 주지 못해서 나중에 한 달 뒤, 60일 뒤, 90일 뒤에 대금을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의미로 끊어주는 게 약속어음이거든요. 수표, 당좌 수표, 뭐 이런 것들. 근데 한어음은 익스체인지 되어 있잖아요. 익스체인지 되어 있다는 것이 역한이다. 뭐 좀 어려운 말로 역한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 나중에 줄게라고 발행하는 그런 어음이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내놓으세요. 일종의 말은 어음이긴 한데 어음이 아니, 단순한 어음이 아니라 약속 어음 같은 그런 단순한 어음이 아니라 돈 내놓으세요라는 어떤 청구서 역할을 하는 것이 한 어음입니다. bill of exchange예요. 그래서 이 어음 발행인이 물품을 인도한 매도인이나 수출업자가 되고, 혹은 뭐 신용장을 이용한 한어음의 경우에는 이제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되고, 어음 지급인은 이제 수입자가 됩니다. 그리고 뭐 신용장 거래이든 아니면 주식 거래이든 보통 수출자인 매도인이 매입은행을 통해서 이 한어음을 이제 내고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러한 어음을 매입한 매입은행이 일종의 돈 받는 수취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한어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어음의 종류에는 하한어음이 있고 무담보어음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하한어음이에요. 하한어음에서 사용되는 것이 선화증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선화증권을 통해서 대금 지급을 매도인이 받는다라고 했는데, 선화증권은 대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가 일절 아닙니다. 그냥 그건 단순하게 운송인이 운송 물품을 이제 운송 의뢰를 받아서 발행하는 하주에게 발행하는 서류일 뿐이에요. 대금 지급과 관련된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선화증권을 단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선화증권을 하나의 첨부 서류, 하나의 인질로 이용을 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하고 대금 지급을 강제하게끔 만드는 게 한어음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하한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한어음의 담보로서 선화증권이 딸려가는 겁니다. 선화증권과 한어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누구로?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그래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대금을 인수한다는 게, 이게 선화증권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한다거나 선화증권을 인수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선화증권과 함께 온 한어음을 인수하거나 결제를 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의해서 이 첨부 서류인 선화증권을 획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한어음을 매수인이 이제 결제를 하고, 그 결제의 결과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선화증권이 온전히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선화증권이 온전히 매수인에게 넘어가야 무슨 결과가 초래해요? 결국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온전히 넘어가는 게 되는 것이다. 물품을 운송인이 잠시 점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온전히 넘어가게 하기 위한 조건이 대금 결제인데, 그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물품의 권리를 최하시킨 선화증권이라는 권리증권과, 얘가 금융서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금융서류가 아니고 운송인이 발행한 운송회사가 발행한 서류이기 때문에 금융서류가 따로 별도로 필요한데, 그 별도로 필요한 금융서류의 역할을 하는 것이 환어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한어음과 선화증권이 같이 쓰이는 그런 경우가 이제 하한어음인 거고, 이 하한어음을 취급을 해가지고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아내는 시스템이 하한어음 취결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 한어음에는 일란부 어음이 있고 기한부 어음이 있습니다. 일란부 어음은 말 그대로 사이트 빌, 어음이 제시되면 매수인이 바로 결제해줘야 돼요. 기한부 어음은 이건 유산스 빌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수인에게 어음이 제시됐을 때, 한 어음이 제시됐을 때 매수인이 바로 즉각적으로 거기 어음에 대해서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받아들이고 일단 인수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한어음을 결제하거나 인수한다는 표현을 썼을 때, 그 결제는 당연히 일란부 어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인수한다는 것은 기한부 어음을 말해요. 그래서 기한부 어음은 매수인 입장에서 바로 돈 줄 필요는 없는데 일단 어음 받아. 근데 그 어음에 만기일이 있어요.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금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만기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일남 후 정기불이 있고 일부 후 정기불이 있습니다. 일남 후 정기불은 수입자, 매수인이 어음을 받고 난 후에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 뒤에 결제를, 그 전까지 결제하면 되는 거고, 일부 후는 이 어음이 발행된 날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어음 발행일과 어음이 매수인에게 제시되는 날을 따져봤을 때, 어음이 먼저 발행됐으니까, 어음은 매도인이 발행한다며, 수출자가 발행한다며, 그러니까 어음 발행한 날짜가 어음이 매수인한테 제시되는 날짜보다 앞에 날짜겠죠. 빠른 날짜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30일 조건이라 할지라도 일남 후 정기불보다 일부 후 정기불이 만기가 빨리 도래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뭐 더 설명하기에는 지금 뭐 계약론 수업 시간에서 대금 결제론을 다루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요렇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한어음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다라는 것이고, 한어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28번 슬라이드에 있는 저런
기재 사항들을 적어서 은행을 통해서 뭐 하나음을 이용하는 대금 결제 방식은 대표적으로 신용장과 추심이 있습니다. 뭐 어떤 방식이 됐든 은행을 이용을 해서 대금 회수를 하게 되고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면 그 대금 결제에 대한 대가로서 선화증권이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그때서야 유보되었던 분할되었던 소유권 분할 이론이라면 분할되었던 소유권 유보 이론이라면 유보되었던 소유권이 온전히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품의 매매, 국제 물품 매매의 어떤 이행과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점유 이전, 소유권 유보, 그리고 위험과 비용의 부담, 그리고 점유 이전, 대금 지급, 뭐 이런 가지 이슈로 몇 가지 이슈들을 쭉 살펴보았고, 자, 이행이 그렇게 해서 잘 됐어요. 뭐 매도인은 물건 준비 잘 해가지고 뭐 선적하고 선화증권 받아서 하나음하고 같이 보내고, 매수인은 물품을 적시에 인수 수령하고 검사도 하고 문제 있으면 통지하고 대금 지급도 제때 하고 잘했어요. 그럼 잘하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될 부분이 무역계약의 종료입니다. 무역계약이 종료된다는 말은 크게 봤을 때 잘 끝나는 경우와 잘 못 끝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무역계약이 종료, 그 계약의 효력, 무역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는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합의에 의해서 소멸하는 경우. 두 번째, 이행에 의해서 소멸이 되는 경우. 계약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 아니면 계약 목적 달성 불능에 의해서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합의에 의한 소멸이 있어요. 이거는 양 당사자가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양 당사자가 합의했듯이 계약을 없애기 위해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겁니다. 뭐 그래서 뭐 서명 문서에다가 양 당사자가 서명을 해가지고 날인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책무나 권리에 대해서 포기하고 소멸시키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대물 변제가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계약상 의무 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거. 뭐 그걸로 뭐 원래 처음에 하기로 했던 계약의 내용이 소멸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상호 해제죠. 그냥 서로 물론 뭐 세상에 뭐 상호 해제한다 했을 때 그건 이제 언론 플레이일 뿐이고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일방적인 어떤 요구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되거나 뭐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양 당사자가 뭘 상호 합의해서 뭘 하기로 했는데 한쪽이 안 한대, 무조건 안 한대. 근데 이 반대편 입장에서도 그걸 뭐 강제하거나 강요하기가 뭐 그래 그러면 그냥 놓아주는 상호 해제. 그래서 양 당사자가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약 자체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 안에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으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자동으로 계약이 소멸된다. 뭐 그런 규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뭐 하기 나름이지 뭐.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서요. 제가 첫 주 과제 그거였잖아. 당사자 자치 원칙. 당사자 자치 원칙에 따라서 계약서 작성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내용을 넣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위에서 쭉쭉쭉 보다가 공부하다가 그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왜 법제라든지 뭐 물품의 인수와 관련된 법제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런 내용 보면 쭉 뭐 SGA에서는 이렇게 규정되고 있고 CISG에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우린 SGA 모르겠고 CISG 몰라.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할래. 라고 해서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물품의 점유는 언제 넘어가고 물품의 소유는 언제 넘어간다.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계약서에다 그런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양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경우에 CIF나 CFR 혹은 일부 FOB 계약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화증권이 온전히 매수인한테 넘어갔을 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고 선화증권이 사용되지 않는 EXW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가 매수인의 혹은 매수인의 대리인, 운송인에게 이미 처분하에 놓였을 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보는
대체적으로 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조건 본다라고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대체적으로 본다 했잖아요. 왜 대체적으로 보겠어요? 케바케거든요.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우리는 계약 체결 시점에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돼 땅땅땅 계약했어요. 합의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뭐 공서양속에 위배되거나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거나 뭐 아주 부도덕한 거래이거나 강매에 의한 것이거나 강압에 의한 것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양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돼요. 니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특히 이것이 뭐 어떤 국가와 개인 간의 뭐 조달 계획도 아니고 이게 뭐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국내 거래도 아니고 특히 국제 거래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양 당사자를 모두 다 구속시킬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양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양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맡겼을 때 여러 가지 혼란이나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용되어지는 것이 뭐 국제법이라든지 국제간섭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원래대로라고 하면 계약에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A부터 Z까지 양 당사자가 다 알아서 정하면 돼요. 그게 베스트야. 우리는 이렇게 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마음이야. 합의했어요. 뭐 하면 돼 그렇게. 그러면 뭐 그렇게 할 거면 저를 포함해서 무역 가르치는 교수님도 다 필요 없죠. 다 알아서 하면 되잖아. 물건 파는 사람 마음, 물건 사는 사람 마음 합의해가지고.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다 거래할 수 있느냐?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합의해서 다 정한다? 어느 세월에. 그리고 하루에도, 아니, 1년에 수천, 수백 번의 거래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거 할 때마다 정할 거야? 그거 할 때마다 다 합의할 거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최소한의 원칙이라든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레퍼런스를 만들어 놓자 이거야. 거기를 우리가 수용을 하되 몇 가지 필요한 사안이나 개별적인 사안에서 우리가 합의해서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는 그건 쉽잖아. A부터 Z까지 모든 사항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 정해서 거래를 한다? 그거는 불가능하지만 기준이 되는 간섭이 있고 간행이 있고 어떤 룰이 있고 규칙이 있다라면 일단 그거 따르고 원칙적으로 그거 따르고 세부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혹은 몇 가지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용을 조금 고치거나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조건을 넣거나 해서 하자. 이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더 현실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국제 무역은 이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후자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배우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룰, 기준, 간섭, 간행,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일 뿐이고 교과서가 가르쳐주는 원칙일 뿐이고 실제 실무는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거래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거래가 동등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거래가 아니잖아요. 갑과 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불합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것이 그거는 뭐 사회적인 문제,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서 뭐 갑질, 슈퍼 갑질, 슈퍼 을질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는 뭐예요? 경영대 안에 있고 경영대 중에서도 국제 무역, 무역 물류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당연히 우리가 뭐 갑이 오르냐 을이 오르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계약 규모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애플 같은 기업 슈퍼 갑이잖아요. 그렇잖아. 그게 문제 되나요? 도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지. 사회 정의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비즈니스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비즈니스상으로. 이건 비즈니스일 뿐인데 뭐. 그래서 뭐 애플이 됐든 뭐 어떤 기업이 됐든 아니면 어떤 개인 무역업자가 됐든 무역의 어떤 원칙이나 기본 룰들이 있는 거고 그 업자들이 거래를 하거나 이행을 할 때 있어서의 어떤 세부적인 사안이나 개별적인 사안들은 그 거래, 그 당사자, 그 기업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그냥 원칙일 뿐이에요. 교과서일 뿐이에요. 교과서라기보다는 아니 물론
이게 교과서라기보다는 국제무역의 어떤 기본이 되는 중거법, 국제규칙, 국제상관습이 있는데 그거를 교과서에 담았으니까 여러분들 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겠죠. 예. 자, 그래서 계약서 내에 계약 자체를 소멸시키는 규정을 두고 뭐 오케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 이행에 의한 소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더 얘기할 게 없죠. 계약을 이행했어요. 그럼 계약의 효력이 이루어진 거죠. 이행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논할 거 없어요. 싸울 일도 없고. 그죠? 자, 계약 위반에 의한 소멸. 이게 문제죠. 계약의 어느 한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른 상대방은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고 그리고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손해배상의 청구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행지체. 이거는 이행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 안 하는 경우. 뭐 지연 선적을 한다든지 선적을 안 한다든지 대금 지급을 늦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행 불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행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내 잘못으로 이행을 못할 수도 있고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서 계약 이행을 도저히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외부적인 혹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서 계약 이행을 못하게 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특정한 당사자 잘못으로 이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것이 이제 계약 위반이죠. 그래서 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뭐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요. 계약을 이행을 했는데 제대로 안 했어. 뭐 100개 보내주기로 했는데 한 50개만 보낸다든지 그걸 이제 불완전 이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특정 이행 청구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뭐 하자 보완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약 상대방이 행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계약의 목적 달성 불능에 의한 소멸이 있을 수 있어요. 계약이 체결된 후에 외부적인 상황이나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게 되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시키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소멸하게 되고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냐? 당사자가 죽어버리는 경우. 뭐 그런 경우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 이행과 계약의 종료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래서 어떤 무역 계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나 이론들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 수업 시간에도 언급했던 CISG에 대해서 CISG는 그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중요성으로 인해서 제가 원문 텍스트를 뭐 영어 원문을 뭐까지 보는 건 좀 그렇고 국문 텍스트라도 우리가 함께 처음부터 주요한 내용들 쭉 살펴보고 SGA는 제가 본문 중간중간에 녹여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SGA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CISG는 그 중요성이나 위상 때문에 우리가 이거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강의 자료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무역의 제조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